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검정고시 수험생 여러분, EBS 대입 검정고시 국어 강사 방근혜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국어 과목 상과 하를 총정리하면서 대입 검정고시에 어떤 문제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지 이론부터 실전 마무리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 검정고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요. 또 게시판을 자주 활용하시고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내가 과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저랑 함께 칠판에서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대입 국어를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대입 국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야지 단기간에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의 학습 구성을 저와 살펴보실 건데요. 학습 구성을 먼저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개념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강의와 이론 강의가 뭐가 다르냐? 이제 제 학생들 중에는 고검에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지만 이제 공부를 안 한 지 좀 오래됐다. 그러면 국어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시고 수업을 들으셔야지 수업의 내용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초 강의와 또 이론 강의가 따로 있고요. 우리 이론 강의는 이제 국어의 상하의 내용이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자, 이 과정을 끝내셨다. 그러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푸실수록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익숙하게 답안지를 내실 수가 있고 떨지 않는데 이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가 우리 검정고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맞고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내가 푼 답이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전달에 3주 정도 전쯤에요. 마지막 파이널로 비법 노트와 쪽집게 특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출 예상 빈도가 80% 이상인 문제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 요 과정이 잘 끝났다. 내가 이 과정을 빠지지 않고 혹은 85% 이상 내가 이해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100% 합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 국어 과목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 5년간의 기출 빈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화면이 중요한 이유는 검정고시는요.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필요가 없이 내가 아는 문제만 다 맞추시면 합격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요.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국어와 관련된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강의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국어 정규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물어보겠다. 이걸 아는 사람한테 강의를 들으셔야지 합격이 좀 쉽죠. 우리가 국어 상하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아마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어 상하의 모든 내용을 똑같은 비율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만 공부하시는 건데 바로 출제 포인트 위주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한번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 소설, 수필, 전기문 이런 것들을 문학이라고 하죠. 감동을 받기 위해서 쓴 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문학인데요. 문학은 우리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진달래꽃, 유리창, 여승, 어부사시사, 청산별곡 및 고전 시가들이 나오고요. 또 시 출제 비중이 문학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랑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자, 산문 같은 경우는요. 운문이 노래하는 느낌으로 쓴 시와 비슷한 글이라면 산문은 그 외의 글이 되겠죠. 그래서 소설과 고전소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는요. 우리 상하의 교과서에는 고전소설이 3편이 들어있고 현대소설이 5편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이따 정리할 거고요. 자, 그 외에 문학이 아닌 글을 모두 비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의 지문이나 보충학습, 신화학습의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논설문과 설명문, 기사, 광고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본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저랑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논설문 설명문을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국어 지식인데요. 우리 국어 지식은요, 국어 문법 혹은 생활국어 혹은 맞춤법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국어 면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제가 요것들을 바탕으로요,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우리가 운율이 있다. 그래서 노래하는 느낌으로 쓴 글을 우리가 운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기상으로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고전은요 운문이라고 하고요, 현대는 현대 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운문과 관련된 것들은요, 현대시는요 총 3편을 공부를 하는데요. 진달래꽃 앞에서 나왔죠?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시고요. 진달래꽃, 그리고 유리창, 광야, 요렇게 3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고전 운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한 지 오래되셨거나 이제 고검에서 안 나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랑 조금 더 유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고전 운문에는요, 먼저 고려 가요가 나와요.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 시대죠. 그래서 시조가 나오는데, 우리 시조는 중학교 때 많이 공부해서요, 연시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시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볼 거고요. 시에서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인 가사가 나옵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요 3편을 고전 운문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고전 운문이나 현대시와 나오는 문제들을 다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산문 문학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소설, 고전이든 현대든 모두 몇 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8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고전 소설은요 3편이 나오는데요. 허생전과 구운몽과 춘향전이 나와요. 자, 우리가 춘향전 같은 거는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이 춘향전이 가지고 있는 관례상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소설을 3편을 공부할 건데요. 고전소설과 지금 공부할 현대소설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 소설을 읽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자어들 모르는데요, 선생님. 저는 여기 한자가 어려워요. 네, 우리는 국어 과목이지 한자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은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대 소설은요, 총 5편을 공부하는데요. 처음 나오는 그 여자네 집. 네, 박완서, 작가 박완서,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박완서가 쓰신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봄봄이고요. 그 다음에 장마, 3대, 눈길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요, 시점이라고 불리우는 누구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썼느냐, 그리고 당연히 소설이기 때문에 주제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의 상징성,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저 소설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평소에 소설을 안 읽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흔히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 아니면 기사나 광고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하게 항상 출제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국어 상하를 포함해서 모두 5편이 되겠습니다. 이 논설문 5편은요, 이 논설문이라는 건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서 우리들을 설득시키고 싶어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예시를 들고 있느냐,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느냐, 어떤 전개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논설문의 특징과 각각의 글쓴이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이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문은요, 중학교 때 나왔던 설명문이랑 약간 달라요. 설명문이긴 하지만 이해를 도와서 약간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약간 의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설명문이긴 하지만 어떤 의견을 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가 기사나 광고문은요, 기사 같은 거는 신문 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또 광고를 볼 때 주의할 점, 이 광고가 과연 믿을 만한 광고인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광고를 봐야 되죠. 광고와 관련된 내용도 저랑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국어 지식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말인데요. 맞춤법, 높임법, 띄어쓰기, 품사,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국어 지식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국어와 관련된 어법이나 문법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도 나눠보면요, 단어와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요.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높임법, 표준어, 품사나 문장 성분이죠. 문장 성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요, 그냥 무조건 막 다 나온 대로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국어 단원에 4단원에 중심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항상 기출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죠.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문학과 비문학과 국어 지식의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갈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1단원부터 8단원까지, 하에 1단원부터 7단원까지 그냥 순서대로 똑같은 비율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출제되고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고요,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비중이 낮은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할 땐 하지만 좀 제가 짚어드릴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라고 언급을 해드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데요, 저와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요, 마지막 파이널이 됐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그때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이 정말 다 나왔네 라고 아주 뿌듯하게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국어 과목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발걸음 조금 가볍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만나겠습니다.